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한 번 읽으면 절대로 잊지 않는 세계사 공부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난번에 문명으로 이해하는 고대 세계사로 낭독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중세시대에 시작된 마녀 사냥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고대 시대의 법부터 중세, 근대, 현대시대의 법이 만들어진 계기와 그 숨은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낭독회에서 소개해드린 부분 말고도 이 책에는 국가와 종교, 혁명, 제국, 도시, 과학, 법이라는 7가지의 주제로 세계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그럼 한 번 읽으면 절대로 잊지 않는 세계사 공부.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고대의 법.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도 법이 존재했을까?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당시에도 공동체는 존재했었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관습이나 종교 등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이었을까? 아직 조직 자체가 크지 않고 집단 내는 평등했고,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였다. 즉, 국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니 지금 우리가 아는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인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함무라비 법전. 현재 남아있는 법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유물은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이다. 기원전 18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워진 바빌로니아 왕국의 6번째 왕인 함무라비가 제정한 법으로 2.25m의 돌기둥에 새겼다. 돌기둥 맨 위에는 함무라비 왕이 신에게 법전을 받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 당시 법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법정의 내용은 보복주의로 유명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자식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만일 누군가가 타인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다. 만일 한 사람이 그와 동등한 지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빨을 부러뜨린다. 이 내용만 보면 법전 자체가 매우 원시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계급적 상하를 이용한 권력 남용이나 사적인 복수, 집단 간의 복수 등을 제한한 발전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만일 누군가가 타인을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고소인은 처형당한다. 이 조항은 현재 우리나라 형법 156조에 있는 죄로 타인에게 이해를 주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한다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또한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조항도 있다. 만일 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면서 계약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아내가 아니다. 이 내용은 고대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신분이나 여자에게 행해질 수 있는 약탈혼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만일 한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한 본처와 이혼한다면 신부값으로 충분한 금액을 주며 그녀의 아버지에게 받은 지참금도 되돌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강지처에 대한 보호조항쯤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농업과 관련된 법, 운송과 중개 등 상업과 관련된 법까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은 바벨로니아라는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신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아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법의 정의는 왕이 정한 것으로 원시적인 관례 등에서 벗어나 신분제 질서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당시로서는 문명화된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함무라비 법정을 통해 본 고대 법의 주권자는 왕이었다. 법의 목적은 피치자를 지배하기 위함이었다. 보복주의처럼 원시적인 성격이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와 강자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여 청동기 시기에 시작된 문명의 모습과 그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 기원전 399년 아테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다. 그는 500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무죄를 주장했고 그의 주장에 아테네의 501명 중 280명이 소크라테스에게 유죄를, 221명이 무죄라고 결정했다. 다수결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은 소크라테스에게 형벌로 사형이 내려졌다. 사형은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사람들이 요구한 형벌이었고 이내 소크라테스는 죽고야 만다. 501명의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받은 소크라테스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1948년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 사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어떻게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한 것일까?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했을 당시 시대적 배경은 폴리스 간의 전투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다. 이 전쟁은 페르시아와 전쟁 후 폴리스 내에서 패권을 장악한 아테네의 정행을 견제하기 위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상대로 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아테네 내부에서는 기존의 민주주의를 지속하려는 세력과 스파르타식의 귀족주의적 정치를 주장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이때 너 자신을 알라고 질문하고 다니다 이 갈등에 끼어 미움을 받게 된 이가 바로 소크라테스인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옳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을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자면 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어떤 경우라도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져 그 속에 있는 정의를 찾고 실천하는 것이 그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은 권력자들에게 위험으로 느껴졌다. 기존 권력과 통치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은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줄 것이고 이는 기존 권력자들 통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 아테네에서 권력을 잡은 스파르타적인 성향의 독재 정권은 소크라테스에게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금지했다. 소크라테스가 이 명령을 따랐을까? 과연 그러지 않았다. 8개월 후에는 민주주의 세력이 회복되었고 새로 권력을 잡은 이들은 소크라테스에게 동참을 권유했다. 이들의 제안 역시 소크라테스는 거절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점점 쇠퇴하는 아테네에서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며 자신의 질문을 통해 사람들을 깨어있게 하려 했다. 이런 그의 태도와 거절은 겨우 권력을 되찾은 민주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의 수호하는 민주주의를 비판한다고 느껴졌다. 결국 민주주의자 아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독재를 옹호한다며 고소를 했고 그는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당시의 권력자들은 소크라테스가 재판 과정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며 망신당하길 원했다.
그렇게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체제가 옳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유죄가 내려지자 배심원들에게 관용을 바라긴커녕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는 등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니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강하게 주장한 것이었다. 이로써 배심원들의 분노를 산 이 재판으로 소크라테스에겐 사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그를 사형에 처하리라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당시에 처벌이 내려지면 뇌물을 써서 탈출하곤 했다는데, 소크라테스의 친구들도 돈을 모아 간수를 매수해 탈출을 권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탈출을 제안한 뒤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달은 정의 때문이었다. 그의 정의는 단순히 삶을 사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조국과 조국의 법은 부모와 같이 신성한 것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법이 나쁘다면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크라테스는 법은 지켜져야 할까? 라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 정의를 구했고 이를 실천한 것이다. 물론 지금에서 본다면 법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독일의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브루흐는 법의 이념을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에서 찾았는데, 그중 법적 안정성이란 사람들이 법을 믿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었다. 이를 위해 법은 쉽게 변경되지 않고 사람들의 의식에 맞아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법적 안정성에 대해 숙고하여 이를 죽음으로 실현한 것이다. 고대 아테네에서의 법의 주권자들은 시민들이었고, 법이 집행하는 목적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법의 정의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정의가 아닐 수도 있으며, 법이 집행되는 목적이 항상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으나, 법은 필요한 것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재판이었다. 사마천의 궁영. 기원전 99년, 사마천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황제인 무제에게 바른 말을 하다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당시에 사형이 내려지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세 가지는 법에 따라 죽던지, 돈 50만 전을 내고 죽음을 면하던지, 혹은 궁형을 받는 것이었다. 사마천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죽을 수도 없었고 50만 전의 돈도 없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남자의 생식기를 거세야 하는 궁형인 것이었다. 이에 사마천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사형과 다르지 않다는 궁형을 선택하여 아버지의 유지인 사기를 완성한 것이다. 바른 말을 한 사람에게 혹독한 처벌을 내린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형이 내려지기 전인 약 11년 전, 사마천의 나이가 36세가 되던 해, 아버지인 사마담은 하늘에 제를 지내러 가는 한무제를 따라 대산으로 가던 중에 병으로 쓰러지고 만다. 그가 죽으며 남긴 유언은 자신이 쓰던 역사책을 마저 지필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사마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8의 황실의 천문역법, 도서를 관장하는 태사령이 되었고, 많은 문서를 접하며 아버지의 유지를 이을 수 있었다. 10년이 흐른 기원전 99년,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다. 고대 중국은 북방민족인 흉노의 침입을 꾸준하게 받고 있었다. 진시 황제의 만리장성도 흉노를 견제하기 위함이었고, 한나라를 건국한 고조 유방도 흉노에게 많은 공물을 바치고 평화를 유지할 정도로 흉노는 강력한 상대였다.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룩한 무제는 흉노를 토벌하고 싶었다.
하여 무제가 총애하는 후궁의 오빠인 이광리를 대장군으로 흉노를 공격했는데 이릉 장군은 보병 5천 명을 이끌고 흉노의 뒤를 쳐 이광리를 도왔다. 그러나 돌아오는 도중 흉노군 8만 명에게 포위되었고 이릉 장군은 흉노에게 항복하고 만다. 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하자 패전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했는데 전쟁의 책임자인 대장군은 황제의 처남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화살을 적에게 항복한 이릉에게 돌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사마초는 이릉 장군을 옹호했다. 대장군 이광리가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릉 장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렸다. 이런 사마천의 직원은 무제의 심기를 건드리고 만다. 사마천의 논리로 보면 패배의 원인은 이릉이 아니라 대장군인 이광리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마천은 옥에 갇히고 말았는데 어느 날 이릉 장군이 흉노에게 병법을 가르쳤다는 소문이 들려오게 되자 이릉 장군의 가족은 몰살당하고 말았고 역적의 편에 들었다는 이유로 사마천에게는 사형이 선고된 것이었다. 옥에서 사마천은 아버지의 유지인 사기를 저술하고 있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궁형을 선택한 것이었다. 궁형이 집행된 다음에 사마천은 사면을 받아 옥에서 풀려난 뒤 후에 중서령의 자리에 올라 황관으로 무죄를 보필했다. 중서령은 오늘날로 치면 황제의 비서실장으로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고대 중국의 법의 주권자는 황제이고 황제의 뜻에 거스르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시대 사극에서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왕정국가에서 법의 목적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었고 백성들은 법의 대상일 뿐이었다. 로마법. 서양 고대 역사의 결정판은 바로 로마 제국이다. 왕정을 시작해 영토를 넓혀가며 공화정을 만들어가는 로마는 제국으로 유지되다 쇠퇴하게 된다. 그리고 이 변화에 따라 로마의 법 또한 달라지게 된다. 로마의 대표적인 법 3가지를 통해 로마 사람들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법은 12표법이다. 기원전 450년 제정된 로마 최초의 성문법으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기까지에 해당되는 법이다. 먼저 12표법이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 나타나기 이전엔 관습법으로 로마가 운영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관습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기준이 필요할 때마다 기존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는 것인데 로마는 귀족 원로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니 관습법은 당연히 귀족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군인인 평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이 바로 12표법이다. 그렇다면 12표법의 내용은 평민에게 유리하기만 했을까?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귀족과 평민의 결혼을 금지하거나 가혹한 채무법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 기본적으로는 귀족들에게 유리한 법이었다. 그러나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12표법은 이전의 법보다 평민들을 보호하는 방향이었다. 관습법에 따라 임의로 법을 집행하던 당시의 성문법의 등장은 당연히 이전보다 평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기원전 4세기경 갈리아의 공격을 받아 불타 없어져 정확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법의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부를 정도로 이를 소중하게 여겼다. 평민을 보호하는 방향성을 가지긴 했지만 귀족들이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진 12표법은 이내 평민들의 불만을 샀다. 영토 확대 과정에서 평민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평민의 계속된 한정은 여러 차례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로써 법의 중심은 로마의 시민을 대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후 개정된 법들을 묶어 시민법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만민법이다. 로마가 지중해를 제패하고 기원 후 3세기까지 로마의 전성기의 법이다. 로마의 영토가 넓어지자 로마에는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게 되었다. 이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로마 시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자 자신이 속한 민족이나 지역법의 영향 아래 있었다. 이에 로마는 로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모두를 아우를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법이 만민법이다. 만민법은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즉, 로마 시민과 여러 민족, 여러 도시 간 거래에서 필요한 내용이 정리된 법이다. 이 시기에 로마는 법학이 눈부시게 발달했다. 그리고 212년엔 자유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여 시민법과 민법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로마법의 종합판인 자연법, 로마법 대전이다. 이 당시에 로마는 점점 쇠퇴되었고 법학이 발달하던 시기도 지났지만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 로마법은 집대성이 된다. 특히 6세기 동로마의 황제 유스티나누스는 기존의 법과 역대 황제의 명령 등을 펼쳐낸 로마법 대전을 만든다. 이는 민족, 지역, 시대를 초월해 보평 타당성을 추구하는 자연법의 성격을 지녔는데, 이런 로마법은 중세 유럽으로 계승되었고 근대법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되어 제국을 이룩하며 발달한 로마법은 자연법 개념으로까지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 자연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론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실정법이 있다. 12표법은 실정법으로 로마 내 귀족과 평민의 권한을 규율한 법이었고, 만민법 이후부터는 이전보다 초월적으로 모든 사람의 정의를 규정하는 자연법의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로마의 법 현천사를 보면 법의 주권자는 힘을 가진 자였고, 시대에 따라 힘 있는 자가 변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정의도 입장에 따라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로마법은 시기별로 처한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로마 제국의 발달과 함께 법도 진화하며 발달한 것이었다. 중세의 법, 율령. 중국의 법 체제는 수당나라 시기의 율령으로 완성되었다. 이는 율령 격식으로 불리는데, 율은 죄를 정하고 처벌하는 형법에 해당하고, 영은 국가를 다스리는 내용이 담긴 행정법이다. 격은 황제나 왕이 수시로 내리는 칙서나 금령을 모은 것이고, 식은 율과 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세한 것들을 규정한 법률이었다. 이로써 기본법은 율과 령이고, 격과 식은 추가 시행령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법체계인 율령은 한반도와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특징 중 하나로 영향을 미쳤다. 율령이 가지는 사상적 배경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된 유가와 법가의 사상에서 찾을 수가 있다. 500년에 이은 혼란의 시기인 춘추 전국시대의 지식인들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최후의 통일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사상을 쏟아냈다. 결과적으로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가와 법가가 된 것이다. 유가는 어진 맘, 인을 최고의 이념으로 한다. 가족 내의 덕을 국가로 확대해 도덕심을 기본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세상의 이치이며 서구적으로 표현하면 정의의 실현이라 말한 것이다. 법가는 유가와는 좀 달랐다. 덕보다는 엄격한 법을 앞세워 백성들 다스려야 강력한 국가를 이룰 수 있다 주장했다.
중국의 최초 국가인 진시 황제의 진나라는 법과를 통해 중국을 통일했다. 그러나 법대로 통치한 진나라는 금방 멸망했고 이내 한나라가 건국된다. 한나라는 유교를 국교로 삼아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유교는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중국은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국가는 법으로만 통치될 수 없으며 덕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덕이 없는 법은 폭력이 되니 사회적 현실을 담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때는 덕을 담아 엄격하게 법대로 해야 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아래 법 규범을 쌓아 차곡차곡 완성된 것이 바로 율령이라 하겠다. 율령의 큰 특징은 앞서 서쪽의 법들처럼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 아닌 국가의 지배와 관련된 행정법이 위주였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역사 속 주권자는 오랫동안 하늘의 아들인 황제였다. 따라서 법은 통치의 수단이었고 황제가 백성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가르침과 같다는 논리가 유교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덕을 가진 황제와 그 황제를 보필하기 위해 덕을 공부한 엘리트 관리들에 의해 법이 제정되기 시작했고 이 법은 다스리는 이들의 덕치를 전제로 존재한 것이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법은 군주의 통치 수단만이 아니라 통치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만 동양의 율령은 유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황제에 의한 덕치와 다스림의 수단이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1215년 영국의 조왕은 귀족들의 강요로 한 문서를 승인하고야 만다. 여러 조항으로 이뤄진 대헌장의 내용 중 지금 사는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구절은 바로 이것이 된다. 자유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와 같은 신분의 동료에 의한 합법적 재판 또는 국법에 따르지 않는 한 체포, 감금, 점유 침탈, 법익 박탈, 추방 또는 그 외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라도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하며 또 짐 스스로가 자유민에게 개입하거나 또는 관원을 파견하지 아니한다. 마그나 카르타 39절.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400년 전, 프랑스 혁명 570년 전에 벌써 이런 근대적인 문서가 왕에게 승인되었다니. 이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선 조왕은 십자군 전쟁에서 살라딘과 맞서 싸운 사자왕 리처드의 동생이었다. 이 둘의 아버지 헨리 2세는 막내인 존을 총애했으나 존은 왕이 되기 위해 어머니와 형들을 결탁하여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고 형 리처드가 왕에 오른 후에도 계속 왕자리를 노리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십자군 원정에서 돌아온 리처드 1세가 죽고 나자 결국 존이 왕이 되었다. 허나 존왕은 운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었다. 당시에 왕실의 재정은 고갈되었고 물가는 올랐으며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져만 갔다. 게다가 외교적인 상황 또한 좋지 않자 존왕의 실전으로 프랑스 내 영국 영토까지 잃게 되었다.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오히려 더 많은 영토를 잃을 뿐이었다. 이런 연이은 전쟁으로 귀족과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커졌고 계속된 왕의 횡포에 귀족들은 왕권을 제한할 문서를 만들어 왕에게 들이민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대헌장이 된다. 왕권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군사적 힘이었지만 대의 명분 또한 있어야 했다. 그래서 귀족들이 선택한 것은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는 정의였다. 이 때문에 대헌장 문서에는 실제로 귀족의 권리였지만 자유민이 주체로 등장한다. 귀족과의 전쟁에서 진 존왕은 대헌장에 서명을 한다.
조약의 내용은 앞서 보았듯 500년 후의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인간의 권리를 통치자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문서의 글자들은 당장 효력을 발휘했을까? 비록 자유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쓰였지만 실제로 이 문서는 중세 봉건 귀족과 왕권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존왕의 지배를 받는 자유민에게는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존왕은 3개월 후 교황에게 폭력과 공포로 강요된 이 협약을 무효해달라고 요청했고 영국은 다시 한번 내전에 휩싸이게 된다. 이듬해 존왕이 사망하고 그의 어린 아들이 헨리 3세로 즉위하면서 귀족들은 새로운 대헌장을 공표하기 시작했다. 공표된 대헌장의 내용은 혁신적이고 근대적이었으나 당시엔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먼 훗날 청교도 혁명에서 왕권을 문서로 제한할 대헌장의 필요성이 다시 주장되었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지식인들은 이 문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혁명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마녀 재판. 마녀 재판이란 중세 유럽에서 마녀로 의심되는 사람을 종교 재판소에 판결한 것을 의미한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마녀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초자연적인 마력을 부릴 수 있고 이 마력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믿었다. 성경에도 마술을 부리는 여자를 살려두면 안 된다 라는 구절이 있어 당시 마녀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중세 1000년 내내 마녀 재판이 일어났던 것일까? 13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종교적 이단을 체포하고 재판하기 위해 종교 재판소를 만들었다. 초기의 이 재판소는 단순하게 이단을 신문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가장 유명한 종교 재판으로는 지동설을 주장하며 기존의 우주론을 거부한 갈릴레오의 재판이라 하겠다. 갈릴레오는 고문의 위협으로 자신의 소신을 굽혔고 재판관들은 갈릴레오가 거짓으로 소신을 굽힌 걸 알면서도 가택연금으로 감형을 처해주었다. 이렇듯 종교 재판은 무조건 가혹한 처벌만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1484년 교황은 마녀의 존재를 공인하며 이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교서를 발표하고 만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486년에는 도미니크 회의 수도사 중 하인리히 등이 마녀와 관련된 책을 내기 시작한다. 마녀를 정의한 그의 저서는 마녀란 마술을 사용하고 악마와 계약한 사람으로 악마의 주장을 따르며 사람들과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정의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15세기에 시작된 마녀 사냥은 16세기에서 17세기에 정점에 달했다. 17세기 프랑스 북부에서만 300명 이상이 마녀 재판에 세워졌고 그중 절반이 처형당하고 만다. 독일 등의 지역에서도 수십만 명이 마녀라 죽임을 당했고 에스파냐에서는 100만 명 정도가 처형을 당하고 만다. 그리고 이는 주로 젊은 여자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 혼자 사는 미망인들이 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마녀라 의심을 받아 끌려가면 신문을 받아 마녀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자백이 되었다. 잡혀온 여자들은 스스로 마녀임을 자백할 때까지 수도 없는 고문을 받게 된 것이었다. 고문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을 꽁꽁 묶고 호수에 던지기도 했는데 가라앉으면 사람이고 떠오르면 악마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며 마녀로 몰아 화형에 처했다. 펄펄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고 붕대로 감쌌다가 며칠 있다 풀려나지 않으면 신의 은총을 받지 못했으니 마녀라며 처형했다. 이런 고문은 당시에 모두 합법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마녀로 지목된 여자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었다. 중세가 끝나가던 시기, 왜 이런 광신적인 마녀 재판이 유럽을 휩쓸게 되었던 것일까? 이는 먼저 종교적 원인이 작용했다.
15세기 그리스도교 세계의 동쪽 방파제 역할을 했던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 티르크에게 멸망했다. 16세기 초에는 루터 등에 의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신교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신교는 구교와의 오랜 전쟁 끝에 결국 인정받게 되었는데, 결국 구교가 되어버린 가톨릭은 내외적으로 흔들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행해진 것이 바로 마녀 재판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인 원인으로는 패스트가 있었다. 이 전염병이 유행하던 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십자군 원정에 다녀온 병사들에 의해 유럽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순식간에 퍼져나간 패스트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 어디든 전염되어 원인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죽고야만 한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패스트로 사망했다고 한다. 이러한 전염병과 그로 인한 인구 급감으로 나빠진 경제 상황, 기근, 자연재해가 더해져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만 갔다.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미신과 이단에 의지하기도 해야 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내에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안심시켜줄 조치, 관심을 돌릴 만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희생양으로 표적이 된 존재가 공동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 혹은 공동체 내에서 약자인, 결과적으로 주로 혼자 사는 여자가 되었다. 이처럼 마녀 재판은 마녀를 밝혀내는 재판이 아니라 마녀로 몰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었다. 중세 말 수세기에 걸쳐 자행되던 마녀 재판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 본격화되면서 18세기 계몽주의가 유행하자 점차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중세 유럽을 휩쓴 마녀 재판의 광기는 현대 형사재판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예를 들어 유일 증거인 자백 배제의 법칙,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등의 법으로 만들어져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근대의 법. 단두대와 나폴레옹 법전. 프랑스 혁명은 열정적이고 극렬한 전개로 혁명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혁명의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은 국민에 의한 재판으로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공화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를 국민공의 시기라고 한다. 국민공의에서 권력을 잡은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그들이 추구하는 혁명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모두 처형하고 말았다. 지금은 사형제도가 존폐를 논의할 정도로 개인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지만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았던 시기는 더 길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역죄인이나 폐륜을 저지른 사람에겐 능지처참이란 형벌을 내리기도 했다. 능지처참은 죄인이 최대한 고통을 느끼게 한 후 죽이는 형벌로 그 방법은 각기 다양했는데, 팔다리를 차례대로 잘라내고 마지막에 목을 베는 방법, 사람들을 모아놓고 죄인을 기둥에 묶어 살점을 조금씩 떼어내 최대한 고통을 느끼게 하며 죽이는 방법, 수레에 팔다리와 목을 매달아 찢어 죽이는 등의 방법 등이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근데 이전엔 동서양을 막론하고 죄인에게 최대한 고통을 주며 그 고통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처형 방법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목을 베어 죽이는 참수형은 귀족의 특권일 정도였다. 그러나 목을 베어 죽이는 참수형 또한 참수하는 집행인이 미숙하면 죄인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한일어 1685년 영국의 한 공작은 런던 타워 앞에서 처형을 당하기 전에 처형인에게 돈을 주며 고통 없이 죽여달라 부탁했다. 그러나 처형 집행인은 매우 미숙했고 여러 번 휘둘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건네받은 정육점 칼로 참수형을 마저 집행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 죽지 못하고 살았던 공작의 고통과
이를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다시 돌아가자면 프랑스 혁명 시기의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구현하려는 혁명에서 사람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기존의 사형 방법들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의사인 조제프 이냐스 기요탱은 프랑스 처형제도의 개혁을 제안하며 머리를 자르는 처형 도구인 단두대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가 고안한 단두대처럼 높은 곳에 칼을 매달아 순식간에 떨어뜨려 머리를 잘라내는 기계적인 장치는 분명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기요탱은 단두대의 날을 경사직에 달아 실패한 확률을 최소화했고 죄인을 고통 없이 단칼에 죽게 하는 배려하는 장치를 고안했다는 점이다. 효율적으로 목을 벨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혁명 정신에 어울리는 민주적으로 모든 계급의 죽음에 평등할 수 있는 단두대가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공의 시기 기요탱의 이름을 딴 단두대 기요틴은 수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처형하며 혁명의 극단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프랑스 혁명 후에 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나폴레옹이었다. 프랑스의 식민지인 지중해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은 혁명의 지지자로서 우여곡절 끝에 통령이 되었고 이내 황제로 등극하게 된다. 황제라고 하니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정제 정치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나폴레옹은 최고의 자리에서 프랑스 혁명 이념을 법전으로 정리했다. 이 법전이 바로 나폴레옹 법전이다. 이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 로마법 대전과 함께 세계 3대 법전으로 꼽히며 근대 법전의 기초가 되었다. 근대 법전의 기본 원리는 자유와 평등이었다. 먼저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권한으로 자신의 자유를 보장해줄 법을 만들 권리가 법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 7월 혁명과 2월 혁명, 여성의 선거권 운동 등을 통해서 선거권 획득 운동 방향으로 자유권은 발달해 나갔다. 또한 이 나폴레옹 법전은 근대 법전의 기본 원리 중 평등과 더 관련이 깊다. 평등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치가 모두 평등하다는 이념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이다. 이를 법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내 국민이 모두 같은 법으로 보호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폴레옹 이전 프랑스는 단일한 사법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북부에선 게르만 계통의 관습법이, 남부에선 로마법이 우세했다. 이 혁명의 과정에서 많은 법령이 만들어졌고 이를 모두 집대성에 만든 것이 나폴레옹 법전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전으로 프랑스는 단일한 법으로 다스려지는 법치주의 국가가 되었고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에도 이는 주변 국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됐다. 근데 과정에서 법의 주권자는 시민이고 법의 목적은 시민의 권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다. 현대의 법, 미란다 원칙. 범죄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이 있다면 익숙한 영화 속의 대사가 하나 있다. 범인을 겨우 잡은 형사가 바쁜 숨을 몰아쉬며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하는 말이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바로 미란다 원칙이 된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권리 또한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인권보호의 장치이다. 그렇다면 이 원칙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1963년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한 극장 앞에서 18세 소녀를 차로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게 되었다. 그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된 후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 무죄라 주장했던 그는
몇 시간에 걸친 신문 끝에 범행을 자백하고야 만다. 결국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는 자신의 자백을 번복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에 그에게 최고 30년형의 중형이 내려졌다. 미란다는 마지막으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그의 변호사는 피고가 헌법에 있는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논리를 받아들인 연방 대법원은 1966년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만다. 피해자의 권리라도 침해하면 안 되며 미란다의 자백 외에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권리를 더 존중한다는 비난이 일긴 했지만 기본 인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 평가받고 있다. 미란다는 후에 검찰이 찾은 다른 증거에 의해 결국 유죄가 인정되어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씁쓸하긴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엄하게 살기 위한 권리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함부로 침해받으면 안 될 것이다.